빨간 글씨네. 가만 있어보자. 주홍 글씨. 이렇게 마우스가 그지 같지? 그지 같아서 괜찮지. 숙제. 오! 제출일. 오늘이 7일인가? 일주일 후면 14일인가? 아. 오후 7시.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보려고 했었냐면 이제 세 개를 다 더한 RLC 회로 이렇게 직렬로 했죠. 숙제는 병렬로 한 걸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해놨는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교류, 사인 파동, 진폭이 EM, 드라이빙 프리퀀시, 외부에서 준 게 오메가 D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RLC 회로가 이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은 이게 감쇄 진동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있으면은 이걸로 그냥 진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같은 진동수. 좀 위상은 약간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 EM, 오메가 D, 그 다음에 RLC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흐르는 전류 I와 위상상수 파이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었냐면 이렇게 세 개가 다 있으면 복잡하니까 한 개씩 떼서 생각해. 그래서 R만 있는 회로를 했었죠. 그래서 R만 있을 때는 I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파이가 0이었었고 IR은 파이가 0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우리 T에 대해서 그린 거는 E가 IR이 VR이 이렇게 주어지고 IR도 똑같이 다만 요 크기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는 방법은 우리가 이걸 기술하는 방법은 우리가 소위 페이저를 쓴다는 건데 페이저를 쓴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I가 있으면 I의 크기, 진폭에 해당되는 크기의 벡터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오메가 시간 t에서 0인 곳에서 오메가 d라는 각속도를 이렇게 돌면 그 각도가 오메가 dt죠. 그러면 요거에 사인 y축 성분 사인 오메가 dt를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전류죠. 그리고 포텐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보면 요것도 오메가 dt 파이가 0이고 요것도 파이가 0이니까 두 개가 위상이 같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나요? 그렇죠. 우리 이거 간단하니까 우리 뭐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는데 우리 이제 그 다음 거를 보면 알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거를 보면 C만 있는 회로. 좀 약간 복잡해지네. C만 있는 경우 요 사이에 역시 이것도 뭐냐면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쓰면 BC는 요 사이가 사인 오메가 DT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럼 요게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우리 전류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전류를 구하려면 여기 사 있는 전하를 구한 다음에 전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죠. 전하는 C 곱하기 BC야. 좋네. C 곱하기 BC. 전하도 진동을 하죠.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미분을 해야지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 미분한 오메가 D 코사인 오메가 이거 뭐가 빠졌네? 오메가 D의 CVC가 빠졌네. 그죠? 다음 같은 게 빠졌죠. 그래서 보면 이게 I는 CVC면 우선 보면 앞에 있는 게 보면 여기 있는 요 양을 보면 CVC 오메가 D인데 우리 이거는 잘 아는 것처럼 오메 법칙에 따르면은 앞에 R만 있을 때 I는 R분의 B였는데
R분의 B면 이것도 차원이 R분의 B의 차원을 가져야 되죠. 여기 B는 있어. 그럼 C 오메가 D를 곱한 게 R분의 1의 차원을 가져야 되죠. 혹은 거꾸로 하면 오메가 D 곱하기 C분의 1이 저항의 차원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저항이 근데 진동수에 의존하네, 외부에 있는. 그게 진동수에 따라서 그러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게 꼭 저항은 아니지만, 요 결합이 저항의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축전기형 저항, Capacitive Resistance라고 불러서 이걸 XC라고 쓰자 이거예요. 당연히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죠. 진동수가.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오메가 DT는 우리는 사인으로 쓰고 싶은데 사인 오메가 DT 더하기 90도죠. 혹은 2분의 파이죠. 라디안으로 쓰면. 그러면 I는 XC분의, 우리 요거 대신에 XC분의 VC 사인으로. 근데 우리가 쓰고 싶은 건 어떻게 쓰고 싶냐면 I 곱하기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로 쓰고 싶었죠. 그러니까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그 다음에 이 진폭은 VC는 IC 곱하기 XC죠. 좋았어. 그러면 역시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 전류와 저 포텐셜 차를 그려보면, 포텐셜 차가 사인이니까 포텐셜은 사인이야. 요 노란색이지. 좋았어. 사인은 예쁜 사인이네. 근데 전류는 코사인이야. 이렇게 그려. 그럼 요 최대값과 요 이웃한 최대값 사이에 뭐냐면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2분의 파이만큼 된 건데. 그러면은 이게 앞선 거냐? 이게 앞선 거냐? 이게 먼저 가는 것처럼 보이네. 그죠? 먼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앞서 가냐 뒤로 가냐 하는 거는 우리 거기서 그리지 않고 페이서를 그린다 이거. 페이서를 그리면 우리 똑같이 V는 VC라는 크기를 가지고 위상이 오메가 DT야. 오메가 DT로 요걸로 오메가 D로 회전을 할 때 요거의 Y 성분이 VC죠. 좋았어. 근데 IC는 사인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네.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인데 사실은 요게 90도만큼 요걸 그려야 되는 거죠. 요걸 그리려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나? 오메가 DT보다 90도를 더 더해서 요렇게 그려야죠. 요거에 오메가 D로 각속도로 회전을 하는. 다음과 같은 거에 Y 성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아까 R만 저항만 있을 땐 두 개 같았는데 이제는 포텐셜에 대해서 전류가 90도만큼 더 이쪽으로 가 있죠. 이거 앞서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C만 있는 회로에서는 전류가 포텐셜보다 2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앞서 있다. 여기서는 보면 전류가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사실은 요거를 그리면 뒤로 이렇게 마이너스 90도만큼 이동해서 그려야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요 플러스 90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앞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뭐 참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L만 있는 회로는 역시 이렇게 하면 VL은 이 사이는 요거랑 같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VL 사인 오메가 DT. 요거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게 EM이겠죠. 이거는 요 사이에서는 포텐셜 차이가 LDILDT죠. 그래서 아까 저항이었을 때는 그냥 I에 비례하는 거였는데 축전기가 있을 때는 Q니까 그걸 미분하는 거. Q를 구한 다음에 전류를 구하려면 요거에 미분하는 양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게 I에 미분하는 양이래. 그러니까 I는 여기서는 적분을 해야 되죠. 적분을 해야 되는데 사인 오메가 T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DT죠.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는 i가 r분의 b, 요게 플러스 오메가 dl이 이제는 저항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아까는 오메가 d 곱하기 c분의 1이 저항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유도기, 인덕터가 있을 때는 오메가 d 곱하기 l이 저항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실제로 저항은 아니지만 저항의 차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도형 인덕티브 리지스턴스라고 불러요. 다음과 같이 쓰면. 이제 보면 i는 bl 나누기 xl인데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dt는 사인 함수를 보면 사인에서 마이너스 90도를 해야지 마이너스 코사인 dt가 되죠. 삼각함수를 보면. 그래서 요거를 쓰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냐면 파이는 2분의 파이, 그다음에 bl은 il 곱하기 xl. 좋았어. 그러면 역시 t와 거기서 보면 bl은 역시 사인, 전류는 이거 90도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i가 앞선이 하면 그게 아니라 요걸 이제 페이서로 그려보면 b 역시 똑같은 거야. 근데 i는 오메가 dt 마이너스 90도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니까 il이 이거보다 90도만큼 뒤에 있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L만 있을 경우는 전류가 포텐셜 차보다 2분의 파이만큼 뒤쳐져 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저항만 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포텐셜 차와 위상이 같고, 그 다음에 축전기만 있을 때는 전류가 포텐셜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서가고, 코일, 인덕터가 있을 때는 전류가 포텐셜보다 2분의 파이만큼 뒤쳐진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좋았어. 그럼 세 개를 이제 더하면 되지 뭐. 요걸 우리가 알았고, 세 개를 더하면 우리 어떻게 되냐? 세 개를 어떻게 더하냐? 여기서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아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텐셜이 있는데 포텐셜에 대해서 전류가 같은 위상이냐, 90도 앞서냐, 90도 뒤서냐, 뒤처지냐. 우리 이걸 봤는데 우리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이거는 전부 다 포텐셜이 기준이었죠. 근데 이게 아니라 전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전류를 기준으로 하면 전류가 I sin 오메가 dt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어진 시간 t가 있으면 요 위상이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겠죠. 그러면 세 개를 더했을 때 세 개를 다 이 전체 기전력은 당연히 이 세 개를 더하면 직렬이니까 이 세 개를 더해야 되죠. 이 세 개를 더해야 되는데 i가 이렇게 흐르면 저항에 의한 저항사에 걸리는 포텐셜은 이거랑 위상이 같다며. 요거예요. 오메가 dt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왜냐하면 C가 있는 경우에는 B를 봤을 때 I가 이렇게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2분의 파, 이거 전류를 기준으로 보면 포텐셜이 2분의 파이만큼 뒤로 가 있죠. 그래서 이 전류를 기준으로 보면 이 포텐셜은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뒤로 가 있어. 마찬가지로 인덕터는 요 세 개죠. 요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더한 거는 어떻게 구하냐? 이 세 개를 더한 거 어떻게 구하냐?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거의 주어진 시간에서의 y축 성분, 요거의 y축 성분, 요거의 y축 성분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요 세 개를 벡터라고 생각을 해. 벡터라고 생각하고 이 세 개를 더해요. 세 개를 더한 거에 y 성분이랑 각각의 y 성분의 합이랑 같죠. 그죠? 그래서
페이서를 쓸 때는 이렇게 더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요 세 개를 더할 때 요 세 개를 벡터라고 생각하고 요 벡터를 더한 거에 y 성분을 구하면 돼요. 좋아. 근데 재미있게도 이 벡터가 지멋대로 생긴 게 아니라 VR은 I랑 같은 각도를 가지고 있고 VL은 하나 이렇게 앞이야. 이게 직각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 더하기가 쉬워요. 더하기가 쉬운데 이걸 더하면 뭐가 되냐? 이걸 더하면 요 식에 의해서 2가 돼야 되는데 2가 sin 오메가 dt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면 파이만큼 더 더한 어떤 이런 각도가 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더한 거랑 요거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그렸어. 한꺼번에 그렸는데 지금은 그림을 물론 여기서 보면 크기가 VL이 더 BC보다 클 수도 있고 VL이 BC보다 작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VL이 BC보다 큰 경우를 그렸죠. 세 개를 더하는 건 쉬워요. 어떻게 더하면 되냐? 이게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요 차이를 구한 다음에 요거랑 요거의 수직인 벡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VL-BC의 크기를 가진 요 벡터 VR. 그럼 요게 요 위상이 EM과 X축과 있는 위상이 오메가 DT야. VR 요게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야. 따라서 요 직각삼각형의 요 각도가 파이인 거죠. 됐어. 그러면 우리 드디어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빗변이니까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EM의 제곱 크기만 보면 크기는 우리 요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소문자로 쓰고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진폭은 EM의 제곱은 VR의 제곱에다가 VL-BC의 제곱. 이렇게 제곱으로 쓰면 VL이 크든 BC보다 크든 VL이 BC보다 작든 상관이 없죠. 이렇게 쓰고 요거는 IR, 요거는 아까 IXL, 마이너스 IX. 아까 XC는 오메가 DC분의 1, 요거는 오메가 DL 그렇게 주어진 양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써서 요걸 딱 묶으면 i제곱으로 나오니까 i제곱 나머지를 이쪽으로 넘기고 스퀘어로 표출하면 EM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RLC 회로의 전체 흐르는 전류의 진폭은 이걸 보면 역시 이게 뭐지? 저항의 차원을 가지고 이게 다 저항이니까. 그래서 우리 요거를 우리가 뭐냐면 여기 주어진 요양을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우리는 한글 용어로는 온저항이라고 하는데 난 온저항이 뭔지 모르겠어.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I는 저 임피던스를 도입하면 C분의 EM. 이걸 무식하게 다 쓰면 EM은 진폭, R제곱, XL이 오메가 DL, XC가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주어져. 크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전류의 크기랑 위상을 구했는데 전류의 크기는 구했죠. 그 위상은 파이는 요걸 보면 되죠. 요거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게 VR, 요게 VL-BC니까 탄젠트 파이네. 탄젠트 파이는 VR분의 VL-BC. 물론 VR이 더 크면 지금 여기 경우처럼 VL이 더 크면 탄젠트 파이가 양수니까 이 파이가 양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돼 있다면 VL이 더 작으면 파이가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우리 여기서 요게 IXL 요게 IXC 요게 R이니까 전부 양 분자분모에서 I로 나눠주면 R분의 XL 마이너스 XC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드디어 좀 복잡하게 했지만 우리 크기와 위상상수, 흐르는 전류의 위상상수를 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RLC 회로는 우리 저항인 경우에는 우리 여태까지 교류 전원이 있으면 저항에 걸리는 포텐셜하고 흐르는 전류는 같은 위상이 같지만
일반적으로 RLC 회로가 있으면 여기서 외부에서 주는 진동수랑은 같은 진동수지만 전류는 위상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먼저 앞에서 이 식을 보기 전에,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이걸 봐야죠. 그러면 이 전류가 최대가 되려면, 흐르는 전류를 최대로 만들고 싶으면 EM도 고정돼 있고 R제곱도 고정돼 있고 LC도 고정돼 있는데 드라이빙 프리퀀시 오메가 D를 바꿔서 이거를 최대로 만들고 싶으면, 최대가 된다면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되죠. 분모가 최소가 되는데 분모는 R제곱 더하기 어떤 양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0 이상인 수죠. 최소가 되려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요게 0인 경우가 최소네. 그죠? 0인 경우가 최소인데 0인 경우가 바로 뭐냐면 오메가 D 제곱이 뭐야? 오메가가 스퀘어 루트 S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스퀘어 루트 LC분의 1은 LC 회로의 진동수가 이거죠. 소위 말하는 고유한, L과 C가 있으면 그 시스템에 주어진 고유한 진동수인데, 그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거를 고유 진동수랑 맞춰주면 전류가 최대로 흐른다.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역학적인 진동에서 그네를 밀어줄 때 이 진동수를 그네 자체, 가만 놔뒀을 때 흔들리는 진동수랑 같게 밀어주면 그때 진폭이 최대가 되는 거랑 같은 두 개를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류가 최대가 흐르는 그 상태를 우리가 레조넌스, 공명 상태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벌어지냐면 보면 이게 사인 오메가 dt, 이게 오메가 dt만큼 파이, 이게 파이만큼 뒤로 이렇게 있다고 치면, 파이가 양수면, 파이가 아까 양수, XL이 X보다 클 땐 양수죠. 파이가 양수라는 거는 이게 사인이면 이게 뒤쳐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I가 앞설 때는 이게 앞서지만 그림에서 보면 마치 최대값이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피크가 약간씩 벗어나 있는 경우고, 요 경우 파이가 음수인 경우고, 두 개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겹칠 때 위상이 같아서 파이가 0이 될 때 레조넌스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파이가 0이라는 게 여기 XL과 X가 같을 때,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줘서 여기서 실제로 실험을 할 때 보면은 이 오메가가 스퀘어 루트 LC분의 1이고 오메가 D를 막 변화시키면서 봤을 때, 외부에서 그럴 때 요 비율을 보면 이게 같을 때가 1이라는 게 오메가 D가 오메가 같을 때죠. 커질 때 작을 때를 보면 저항이 클 때 100옴, 30옴,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폭이, 이 크기가 굉장히 커지죠. 다음과 같이. 그래서 어쨌든 저항에 따라서 요 폭은 달라지지만, 폭이랑 그 값은, 최대값은 달라지지만 그 위치는 항상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흐르는 전류가 최대일 경우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면, 그러면 L과 인덕터랑 축전기는 그 안에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 바깥으로 다른 형태로 변했다고 해서 에너지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꾸는 역할만 하지 에너지가 어디로 빠져나가진 않죠.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했을 때 그럼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저항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 열 에너지를 계속 빠져나가는 걸 보충하려면 교류 전원에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에너지 공급, 단위 시간당
공급하는 에너지, 일률이죠. I 제곱 R. 그럼 이 크기로 쓰면 R, I 제곱 진폭에다가 그러니까 사인 오메가 dt 마이너스 4 이렇게 다한 거 써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오메가 d가 꽤 크면 이게 막 진동을 하죠. 이게 막 진동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막 변화하지만 우리 그러지 말고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나 봅시다.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나 보냐면 우리 저 형광등도 지금 우리 들어오는 게 교류가 68Hz죠. 68Hz면 한 번 바꿀 때 깜빡 두 번, 그러니까 120번, 1초에 120번 깜빡거려요. 120번 깜빡거리지만 우리 눈이 그 정도의 시간의 변화, 그 정도의 밝기 변화가 빨리 변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평균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평균이 얼마냐? 사인은 이거 오메가 dt만 세타라고 하지만 이거를 그냥 세타라고 하면 세타로 주어지면 사인 세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 이게 무한히 멀리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평균을 구하나요? 이게 주기적인 함수니까 한 주기에서 평균을 계산하면 그게 다 똑같으니까 한 주기에서만 평균을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면 0이에요. 그죠? 근데 사인 제곱은 요걸 이렇게 올려. 이렇게 되죠. 주기는 반으로 되고 원래 2파이제는 반으로 되고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야. 그럼 이게 평균 어떻게 구하냐? 이게 주기가 이제 반으로 줄어지니까 요 반 주기에 여기에 대해서 제로부터 파이까지 사이에서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겠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테그랄 제로부터 파이까지 이거를 적분을 하면 그 다음에 제로부터 파이까지 했으니까 그 구간으로 나눠줘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인테그랄 제로부터 파이까지 우리 이때 쓰는 게 있지. 2분의 1 고등학교 때 우리 배웠던 이런 거 아직도 배우지? 요새 하도 교과 과정이 제멋대로라 이거 배웠지? 하면 또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쨌든 다음 같은 거 알죠? 이게 맞지?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 코사인 2세타를 적분을 하면 사인 2세타에 비례하는데 사인 2세타는 파일 때 0, 사인 2파이는 0, 사인 제로는 0. 그러니까 요 코사인 2세타는 기여를 하지 않고 2분의 1만. 2분의 1을 적분하면 2분의 파이. 앞에 파이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리고 평균이 2분의 1. 사인 제곱 세타의 평균은 2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렇게 요렇게 적분하면 그게 요 밑에 있는 요 곡선 밑에 있는 면적이죠. 면적인데 면적을 파이로 나눠준다는 것은 뭐냐면 요 넓이에 해당되는 밑변이 파이인 직사각형의 높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2분의 1이라는 거죠. 반. 이거의 반. 그래서 우리 2분의 1. 그러니까 에브리지를 취하면 2분의 1이야. 요거에. i제곱 아래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걸 스퀘어루트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취할 때 우리 어떻게 했냐? 원래 흐르는 전류에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다시 스퀘어루트를 취하면 루트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루트 민 스퀘어 값이라고 불러요. RMS가 루트 민 스퀘어. 그래서 앞에 요거를 따서 했지만 우리 과정은 거꾸로 하는 거죠. 뭐지?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RMS 값이라고 루트 민 스퀘어 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얻은 게 2분의 1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RMS 제곱의 R. 그럼 VRMS도 이렇게 정하고 ERMS도 이렇게 정하면 이거 잘못 썼는데? 이건 루트 2분의 여기 들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쓸 필요가 없지. 요건 아니야. 요건 아니죠.
있고 다 루트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역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장난을 좀 하면 여기다가 요게 C분의 1이죠. C분의 1이지. 그러니까 P 에버리지는 I 제곱 R인데 이거 잘 써야지. 서서 하려니까 그러네. 여기 우리 P 요거를 쓰고 싶은데 I RMS의 제곱에 R을 쓰고 싶어. 근데 I RMS는 여기 있는 것처럼 C 제곱 하나만 C분의 2 RMS를 쓰고 하나를 쓰고 2 RMS C분의 I가 C분의 이거 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R이지. 이게 괜히 들어왔네? 여기 이게 없는 거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보면 다음과 같이 썼어. 근데 보면 내가 요거를 지우는 것보다 이거를 지우는 게 더 낫겠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돼 있는데 자 이제 다시 앞에 이 그림에서 보면 내가 뭘 보려고 그랬더라? 코사인 파이. 여기서 코사인 파이를 보면 코사인 파이는 2n분의 BR이죠. 그죠? 2n분의 BR. 그걸 알고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게 2n분의 BR. 요거죠. 근데 BR은 IR. EM은 IZ. 이게 C분의 R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양이 코사인 파이예요. 그래서 에브리지는 ERMS, IRMS 곱하기 코사인 파이예요. 그죠? 이게 하나 더 붙죠. 코사인 파이가. 그래서 코사인 파이가 더 붙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거 중에서 이렇게 코사인 파이가 더 붙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파워 팩터라고 해요. 원래 저항만 있을 경우에 파이가 0인 경우는 이게 그냥 두 개를 곱한 거였는데 이제 RLC 회로가 되면 위상 차이가 생기면 전류와 포텐셜 사이에 위상차가 생기면 요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음수가 되면 에브리지가 음수가 될 수도 있나요? 그거 아니고 여기서 보면 파이는 여기서 요 사이가 파이인데 이게 파이가 요건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파이가 0부터 2파이까지 다 되는 게 아니고 파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커봤자 제일 크면 2분의 파이? 제일 크면 아까 우리 R과 L과 C만 있는 경우처럼 파이가 제일 큰 경우는 2분의 파이, 제일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그냥 여기 코사인 파이만 보고 무식하게 이거는 음수 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실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만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양수죠. 1 이하인 0과 1 사이에 있는 거죠. 제일 최대가 되려면 이게 1이 되는 게 언제예요? 파이가 0일 때죠. 파이가 0일 때가 언제죠? 레조넌스, 공명이 일어날 때죠. 공명이 일어날 때가 가장 파워를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변압기가 있어. 이 변압기가 요새는 잘 안 쓰지만 우리 100V에서 220V로 바꿀 때는 우리 이거 갖고 다니라고 아주 애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변압기가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회로지. L만 있는 회로죠. 그죠? 교류에다가 L만 있는, 아까 RLC에서 L만 있는 회로예요. 여기 교류 전원을 넣어. 그 다음에 여기에 2차 코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그러면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여기서 교류를 하면 여기 자기장의 플럭스가 막 변하잖아. 그럼 이렇게 가서 여기도 자기장의 플럭스가 막 변하죠. 그럼 자기장의 플럭스가 변하면 자기장의 플럭스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요소의 전기 포텐셜 차가 유도가 되죠. 기전력이 생기죠. 근데 이거 그냥 놔두면은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쑥 퍼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많지 않은데 우리 좀 이따가 배울 소위 강자성 물체라는 걸 놓으면 강자성 물체가 말은 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철, 니켈 뭐 이런 소위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서 보면 그냥 전이금속 뭐 있는 그걸 보면 기본적으로 철로 생각합니다. 철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생기는 자기장의 플럭스가 바깥으로 저렇게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만 있어요. 여기서 변하는 플럭스가 거의 다 일로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압기 저런 거 혹시 옛날에 변압기의 경험이 있으면 들고 다니면 굉장히 무거워요. 조그만데도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운 게 뭐냐면 철덩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덩어리가.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거를 프라이머리 코일. 거기에 감은 횟수가 NP번, 프라이머리 P. 이 사이 전기 포텐셜 차는 VP, 진폭이. 요거 교류의 진폭이 VP라고 합시다. 이쪽은 그럼 VS. 여기는 NS번 같다고. 여기 회로를 지금 열어놨어요. 회로를 열어놓으면 여긴 전류가 안 흐르죠. 지금 유도 기전력은 생기죠. E가 EM 사인 오메가 T야. 오메가 D로 해야 되지만 그냥 오메가로 썼어요. 그러면 여기 요 한 바퀴에 들어오는 플럭스가 D5, 한 바퀴당 기전력이 이렇게 주어지죠. 5, 요 하나의 플럭스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요 사이 BP는 한 바퀴 도는 거의 기전력이 NP번 곱한 거죠. 근데 그 플럭스가 전부 다 일로 가니까 여기도 기전력은 요 플럭스가 똑같이 변하니까 여기 한 바퀴당의 기전력은 전부 다 똑같으니까 세컨더리에서의 기전력은 한 바퀴당 도는 거에 NS분. 그래서 보면 요거는 한 바퀴 도는 하나에 대해서 기전력은 여기서 보면 NP분의 VP.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어서 세컨더리 쪽의 기전력은 프라이머리 거에 NP분의 NS. 이게 그렇지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러냐? 중요한 건 뭐냐면 NS가 NP보다 크면 다시 말하면 세컨더리 코일에 더 많이 감으면 이게 1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 사이의 전압보다 여기 사이의 전압이 더 커지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압을 올리는 경우. 그래서 승합기라고 하죠. 반대로 NP가 더 크면 낮은 거죠. 낮아지죠. 여기 있게. 낮아지니까 강압기. 우리 다음과 같이 부르죠.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닫으면 어떻게 되나? 사실 지금까지 연 거죠. 열었을 땐 분석이 아주 쉬워. 닫았을 땐 이제 복잡한 일이 일어나죠. 닫으면 여기 전류가 흘러요. 여기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도 마그네틱 플럭스가 생기죠. 그럼 이 마그네틱 플럭스가 여기에 마그네틱 플럭스에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열었을 때는 안 그런데 열었을 때는 마그네틱 플럭스의 소스가 외부 기전력에 의해서 요거만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걸 닫으면 이것도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생기는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여기 흐르던 전류가 있는데
이걸 방해받으니까 방해받는 전류까지 합가 들어가는 거죠. 연경우랑은 다르죠. 근데 문제는 외부에서 기전력을 계속 이걸로 주입하기 때문에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처음이랑. 그 조건을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연결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에서 우리 편의상 왼쪽에는 저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저항 하나만 연결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오른쪽으로 열 에너지로 나가면은 에너지는 보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일률로 보면 왼쪽에서는 IP 곱하기 BP 이게 일률이죠. 들어오는 외부 기전력이 공급하는 일률이죠. 오른쪽에서는 이만큼이 방출이 되는데 근데 IS는 뭐야? 우리 아까 여기서 보면 잘 봐야지. 먼저 요 식을 맨 밑에 있는 식 VS는 VP, NS, NP라는 걸 알고 여기서 IS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쓰면은 VS분의 VP, IP니까 VP를 VS로 나누면 NP를 NS로 나누는 거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 IS는 저항 R에 그러니까 R분의 VS죠. R분의 VS인데 VS 대신에 요거를 다시 씁니다. 다음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거를 비교해 보면 IP는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MP분의 NS의 제곱 R분의 VP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프라이머리 코일에 흐르는 전류죠. 거기에 이 사이가 뭐냐면 오른쪽에 회로를 R인 걸 연결을 하면 마치 왼쪽에 저항이 요만큼 요게 저항이 요거의 역수 저항이 요만큼 있는 거에 전류가 흐르는 것만큼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전력을 공급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오른쪽에 세컨더리 코일의 저항 R에다가 열 에너지를 주지만 그거는 프라이머리 코일에서 보면은 그 세컨더리 코일에서 일어나는 플럭스,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IP로 흐르게 만들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때 마치 프라이머리 코일에 요만큼의 저항이 있는 것처럼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우리 사실 요거를 이렇게 쓰지만 지금 저항 하나만 달았죠? 저항 하나만 달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R이 아니라 그게 뭐 일반적으로 LRC 회로면 여기 R 대신 임피던스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열 효율이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률이 좋으려면 요 양이랑 지금 R로 썼지만 이거 R로 얘기해 요 저항이랑 오른쪽에 있는 저항이 같을 때가 제일 효율적이에요.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 지금은 저항으로 얘기했지만 임피던스로 바꾸면 임피던스가 같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효율적으로 보내는 거를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해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임피던스 매칭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거예요. 흔히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마이크 스피커로 사람들이 똑똑똑똑 하다가 하다가 삑 소리 나죠. 임피던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출력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그 임피던스랑
스피커에 있는 임피던스가 안 맞아져서 임피던스를 맞추면 그런 삑 소리가 없이 여기 있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류를 이용하는 회로에서는 그래서 그런 임피던스 매칭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저 귀에 고통을 듣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임피던스 매칭을 해야 된다. 오케이. 됐고. 자, 그럼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문제로 봅시다. 이 문제는 뭐야? 이건 직류네. 직류인 기존력이 2인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는데 R과 C, L이 있는데 여기다가 오랫동안 스위치를 이렇게 대고 있다가 갑자기 B를 딱 바꾸면 LC 회로니까 진동을 하죠. 진동수가 얼마냐? 혹은 각진동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의 진폭은 얼마냐? 우리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우선 진동수는 당연히 각진동수를 물어보면 각진동수로 대답하면 진동수는 이거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흐를 때는 전류는 그럼 어떻게 되나? 전류는 처음에 요거를 이렇게 닫을 때는 여기가 전하가 Q로 꽉 차 있을 테고, 그죠? 꽉 차 있고, 즉 처음에 전류는 0이죠. 처음에 전류가 0이면 그러면 당연히 I는 I sin 오메가 t의 형태로 줘요. t가 0일 때 이렇게 되죠. 근데 이 I는 처음에 흐를 때 다음과 같이 되고 근데 처음에 여기 Q가 있으니까 처음에 Q는 Q 미분해서 오게 되니까 코사인 오메가 t로 주어질 테고 요거를 미분한 게 이게 돼야 되니까 물론 마이너스 오메가 Q 사인 오메가 t니까 I는 마이너스 오메가 Q가 되는데 진폭을 물어보니까 진폭은 당연히 오메가 Q가 되는데 그럼 Q는 얼마냐? Q는 얼마야? 여기서 이 사이에 오랜 시간이 처음엔 전류가 흐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요 사이 요것과 요거의 전기 포텐셜이 같아질 테니까 어떻게 되냐? Q는 CE죠. 그래서 요거는 오메가 CE. 진폭은 요거고 진동수는 이렇게 주어지는 걸로 우리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쉬운 문제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여기 교류 기전력을 다음과 같이 주고 이 안에 회로가 뭔지는 모르는데 전류를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측정되더래요. 다음 같은 문제. 파워 팩터는 얼마냐? 파워 팩터는 아까 코사인 파이라고 했잖아. 파이가 마이너스 42도죠. 파이가 마이너스 42도죠. 파이가 마이너스 42도야. 그러면은 이거는 코사인 42도죠. 뭐 계산을 하면 되고. 전류는 기전력에 앞서는가 뒤서는가? 우리 아까 봤을 때 기전력을 오메가 dt라고 했을 때 사인 오메가 dt i는 그거보다 42도 이게 42도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기전력에 앞서는 거고 앞서면 어떻게 되죠? 저게 축전기형인가 유도형인가 헷갈리면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그림을 가서 보면 되죠. I가 다음과 같은 형태죠. I가 음수일 때니까. 그러니까 이건 축전기형이라는 건 뭐냐면
i가 음수, phi가 음수라는 건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축적이 xc가 더 큰 경우. 그래서 우리 보면 xc가 xl보다 크니까 축전기행이야. 공명상태냐? 공명상태는 phi가 0이어야 되죠. 이게 공명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축전기, 유도기 혹은 저항. 이 회로는 도대체 뭘로 있을까? 이게 아까 본 것처럼 전류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나? 요게 VR 이렇게 있으려면 저게 있으려면 축전기는 일단 있어야죠. 축전기는 일단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유도기는 없어도 되죠. 유도기는 없어도 되고 저항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드시 축전기랑 저항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유도기는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되죠. 그다음에 평균 에너지 전달률. 평균 에너지 전달률은 아까 본 것처럼 IRMS ERMS 곱하기 코사인 파이라고 했으니까 I의 RMS는 스퀘어 루트 2분의 1.20 요거 그 다음에 ERMS는 스퀘어 루트 2분의 75.0 코사인 마이너스 42도인데 코사인은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요 31장을 끝내고 32장. 32장은 맥스웰 방정식과 자기적 성질인데 왜 하필이면 이런 희한한 그림을 챕터의 타이틀로 두었을까 하는 거는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앞에 그림을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2학기에 11월이 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드디어 여러분들은 전자기학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럼 여태까지 배운 게 뭐냐? 전기, 지금까지 법칙을 4개를 배웠어요. 3개를 배웠는데 어떻게 4개라고 하나요? 하나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 이거 많이 봤죠? 가우스 법칙이에요. 가우스 법칙인데 이건 정지한 전하에 대한 쿨럼의 법칙과 같은 거. 자기장에 대한 플럭스는 이게 플럭스가 만약에 이 안에 마그네틱 차지가 있으면 마그네틱 차지에 비례해야 되는데 이건 항상 없다는 거죠.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마그네틱 차지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실 안 이렇게 식으로 쓰긴 여기가 처음이지만 요건 우리 항상 얘기한 거죠. 자기는 마그네틱 차지가 없이 흐르는 전류에서 생긴다고 했죠. 가우스 법칙 2개. 요거는 면적 분한 거고. 또 하나는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유도된다. 파라데이 법칙이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개를 배웠어요. 식으로 쓰면. 그러니까 이게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모든 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 4개로 여러분들이 모든 식을 다 모든 전기적인 현상과 자기적인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석이 N극과 S극에 다이폴이 있다고 해서 다이폴이 극이 2개 있다는 거죠. 자르면 N극과 S극이 따로 있냐? 모노폴이 있냐? 전하는 그렇죠. 일렉트릭 다이폴, 전기쌍극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뚝 떼면 플러스 전하 있고 마이너스 전하 있죠. 근데 자석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뚝 자르면 계속 자석 조각이 계속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우리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이 이제 이건 여기는 파라데이나 뭐 암페의 법칙 이렇게 딱 봤는데 이제 맥스웰이 이 수학도 잘하고 굉장히 열심히 아주 고급 물리도 많이 배운 사람이 이 식을 딱 봤어. 그럴듯하구만.
왜냐하면 여기 자기장에 대한 전기장에 대한 거를 가우스 법칙인데 자기장으로 바꾼 거가 자기장이 대응되는 게 있네. 물론 이건 전하가 있으니까 Q고 이거 없으니까 0이라고. 요것도 그런 거 전기장과 자기장 요거는 선적분인데 요건 적분하면 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 요거는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네. 희한하다. 세상에 많은 대칭성이 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여기도 뭔가 전기장,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나? 이거는 쿨럼의 법칙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전기장에는 그게 없지만 자기장에는 여기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네. 그거 이상하잖아. 자연계가 굉장히 대칭적이지 않네. 전기장과 자기장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파라데이의 법칙은 보면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전기장이 유도된다는 거죠. 그럼 그 역은 성립하지 않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지 않냐. 그래서 맥스웰이 그렇다 이거예요. 아까는 요거를 했을 때 뮤제로 I 전류가 안 흘러도 전기장의 플럭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자기장이 유도된다 이거예요. 부호는 물론 이게 렌츠의 법칙 전기장 마그네틱 플럭스와는 달리 여기 부호가 플러스예요. 다음같이 주어져 있고 요걸 이제 맥스웰의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건 처음에 실험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 맥스웰은 이제 이론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림이 더 있나? 이 그림을 먼저 봐야지. 자, 평행판 축전기를 보자 이거예요. 평행판 축전기를 보면 이게 평행판 축전기야. 여기 전류를 쭉 보내. 전류를 쭉 보낸다면 여기 계속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고 요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끊겨 있으니까. 그러면 멀리서 보면 사실 도선 하나잖아요. 도선 하나니까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이거에서 생기는 자기장은 우리 잘 알죠.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감으면 뮤제로 I를 2R로 나눈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자기장이. 근데 내가 앞에 근데 보면 옆에 식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처음에는 B 우리가 잘 아는 암페의 법칙은 이게 뮤제로 I였었죠. 이게 뭐냐면 그러면 사실 적당한 이렇게 폐곡선을 잡아서 우리 암페어 법칙이 그거에 대해서 B를 그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면 뮤제로 I가 된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잡으면 폐곡선을 이렇게 잡으면 혹은 폐곡선이 있으면 요 폐곡선을 잡아도 요거를 지나가는 전류가 요 면을 지나가는 게 그렇게 되면 꼭 선이 폐곡선을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요거를 지나가는 면이라는 게 마치 비눗방울처럼 가만히 이렇게 똑바로 있을 수도 있지만 훅 불면 이렇게 쭉 멀어질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폐곡선은 이렇게 똑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지나가는 전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맥스웰이 제일 처음에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요건 전류가 있지만 요 단면을 통해서는 전류가 흐르지만 요 면을 통해서는 전류가 안 흐르는데 그러면 어떤 땐 자기장이 0이고 똑같은 폐곡선에 대해서 면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장이 0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장이 0이 아니야? 이상하잖아. 이상해서 그거를 유일하게
근데 그 안에서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요 사이에서 전류가 계속 흐르기 시작하면 여기 전하가 쌓이죠.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면 당연히 요 사이 전기장이 생기잖아. 근데 전류가 계속 흐르면 전하가 점점 많아지니까 여기 전기장이 점점 많이 더 세지죠. 그럴 때 그러면 요렇게 잡았을 때는 상관이 요렇게 잡았을 때는 전류는 안 흐르지만 요거를 지나는 일렉트릭 플럭스, 전기장의 플럭스는 점점 시간에 따라서 증가할 거 아니에요? 오, 그렇지. 그래서 맥스웰이 암페어 법칙을 수정해서 이렇게 바꿨다 이거예요. 바꿔서.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평행판 축전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는 전류가 하나도 흐르지 않지만 여기는 전기장의 플럭스는 물론 여기 안에는 전기장이 있지만 도선의 길이를 두께를 무시한다고 하면 전기장은 플럭스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요걸 요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전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전기장이 들어가는데 전기장이 전류가 계속 그러면 계속 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계속 더 증가하면 자기장의 경우에는 마침 이게 자기장의 경우에는 자기장이 막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기존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지만 이건 플러스가 되면 들어가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이거예요. 반대 방향이죠. 아까 이 부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그러냐? 그래서 우리 가장 간단한 지금 그린 것 같은 이 원판 축전기를 가지고 보면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게 B지. 그러면 요 R이 여기서 보면 R이 R보다 작을 때 R보다 클 때를 볼까? R보다 클 때가 좋으니까 R보다 클 때는 요 폐곡면을 요렇게 잡으면 그래도 바깥도 B가 있나? B가 유도가 되네. B가 유도가 되는데 그때 플럭스는 전기장의 플럭스는 뭐야? 뒤에서 계산했는데 내가 또 할 필요 없잖아. 여기 있지. 여기가 쌓이는 전하가 요 단면적을 A라고 하면 여기 흐르는 요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CV인데 CV인데 C가 D분의 엡실론 제로 A고 B는 E가 여기다가 B를 쓰면 B를 D로 나눈 게 전기장이네. 그러니까 E0, EA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전류는 이건 미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주어지죠. E0, 엡실론 제로 A, dAdt.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무 헷갈리나?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나?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여긴 사실 전류가 흐르지는 않죠. 전류가 흐르지는 않지만 여기 흐르는 전류가 I고 근데 요 안에 있는 거 아까 이렇게 썼으니까 아까 이렇게 쓴 거를 다 뮤제로가 있으니까 뮤제로 엡실론 제로 d 파이 e dt라고 쓰면 물론 이게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요거는 둘러싸인 전류. 그럼 요게 전류의 차원을 가지죠. 요거를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이상하게도 부르죠. 우리나라 말로는 변이 전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요 변이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변이 전류는 이렇게 계산하면
플럭스를 계산해야 되죠. 플럭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조그맣고 이렇게 주어지지만 이제 뭐냐면 DDT 이렇게 쓰는 건 조심해야지. 왜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뭐냐면 ID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ID는 여기서 이제 계산해야 되죠. 파이가 이렇게 클 때는 파이가 파이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r 제곱에다가 2를 곱해야지. 이게 아니지. 요게 r이면 이건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d phi e dt는 파이 r 제곱 d dt죠. 근데 DDT가 아까 얼마였더라? DDT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다가 뮤제로를 곱한 게 ID라고 했으니까 ID고 그 다음에 R이 R보다 작을 때는 파이 E가 파이 R제곱 2죠. 파이 R제곱 2인데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미분하면 이게 그렇지. 요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계산한 거니까 2 파이 R 전체는 거에 B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B는 여기서 B는 어떤가 2분의 R dE dt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여기서는 이거니까 이거의 뮤 엡실론 제로인데 뮤 엡실론 엡실론 제로지. 이게 엡실론 제로를 곱해야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다가 엡실론 제로를 곱한 게 시간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엡실론 제로 d dt t 한 게 어떻게 되는 거야? 2 파이 r 요 안에서는 p. 그러니까 b는 2분의 엡실론 제로 r d dt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내가 이걸 제대로 썼나? 여기 있지. 이걸 id로 쓰면 id가 얼마인가? id는 요게 dt 2파이 r 요게 뮤제로 2파이 rb 요게 id니까 요걸 id로 쓰면 id는 파이 r 제곱 ddt가 id네. 그러면은 여기 이게 다음과 같이 돼서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요양 id는 바깥으로 했을 때는 요게 돼서 ddt 다음과 같이 줘서 요거랑 똑같아. 여기 들어오는 요 전류랑 여기서 이거 크게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랑 똑같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이렇게 돼요. 안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R에 비례하는 이렇게 외부에서는 이렇게 주어지고 안에서는 여기서는 자기장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생각할 때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는 0이고 실제로 흐르는 전류.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 여기는 I는 0이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원래 I랑 같은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요 면을 지나는 전류를 보든 요 면을 지나는 전류를 보든 그 전류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랑 원래 흐르는 전류랑 합한 걸로 생각을 하면 똑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맥스웰 방정식은 처음에는 쿨롬, 가우스, 자기장의 법칙, 파라데이의 법칙 요거까지만 있으면 암페어 법칙이었는데 맥스웰이 요걸 집어넣어서 암페어 맥스웰 법칙이라고 해서 요 네 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게 요 네 개의 맥스웰 방정식을 배운 거예요. 근데 맥스웰이 요거를 집어넣는 순간 인생이 복잡해져. 왜 복잡해지냐면 자기장을 변해요. 자기장을 변하면 전기장이 유도가 돼. 그럼 전기장이 유도되면 전기장 플럭스가 생겨. 그럼 플럭스가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또 자기장이 생겨. 그 자기장이 또 플럭스. 이게 계속 돌고 돌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피드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피드백이 생기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진동을 하는 걸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파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어떻게 전자기 파동이 나오는지 우리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